몇 주간 다들 잘 지냈죠? 화면으로 보니까 얼굴이 환하니 좋네요. 참 시험은 좀 어땠나요? 그쪽은 좀 어려웠어요? 예. 그쪽은요? 뭐 좀 그럭저럭? 뭐 다들 개인적 차감 난이도야 차이가 좀 있겠죠. 또 집콕 모드로 어떻게 공부했느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뭐 결과에 어떻든 간에 9월 모의평가하고 수능 성적은 똑같지 않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남은 대략 70일가량이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좌우할 겁니다. 즉 재수 성공 신화는 아직 미완성이고 결과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점이죠. 모두들 힘냅시다. 마지막 코너를 돌면 스타디움이 보일 겁니다. 화이팅! 이고요. 자, 이제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총평과 문항 분석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모평 분석 들어가기 전에 2020학년도 수능과 6월 모평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일단 여기 보면 65% 정도가 오버되면 약간 좀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작년 수능에는 이 네 문제, 요 네 문제가 합하면 10점이니까 정확하게 90점 1등급의 선을 딱 가르는 네 문제였는데 전부 65%가 네 문제. 근데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65%가 넘는 게 5문제나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더 어려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등급이 내려가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었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수능 같은 경우에 1등급 비율이 7.43인데 6월 모의평가는 도리어 1등급 비율이 8.73으로 더 올라갔다는 거지. 자, 여기 신문 기사에 보면 영어 영역에서 1등급 비율이 늘어났지만 2에서 4등급의 학생들이 모두 감소한 이유는 이게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집에 있으면서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했던 학생들은 더더욱 많았다라는 것이고, 도리어 2에서 4등급은 코로나19로 더 많이 흔들렸다는 거지. 자, 그래서 1등급은 더 많아지고 치열해지고 2에서 4등급은 등급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 그러니까 모니터에 보니까, 그러니까 2등급 끝자락 81점에서 4등급 이제 69점 이렇게 떨어지면 2에서 4등급으로 폭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만 시험 못 쳤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부 다 점수가 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6월과 9월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자, 6월 보면 여기 보다시피 65%가 넘는 게 5문제. 그 다음에 9월도 지금 이거 EBS에서 지금 갖고 온 거라고. 5문제라고. 근데 문제는 얘는 23333인데 얘는 배점이 23322라고. 그러니까 2점짜리가 좀 더 틀렸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점수가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뭐 사실 뉴스에서는 전부 뭐 더 어려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답을 이렇게 까고 보면 6월 모의평가하고 거의 비슷했거나 더 쉬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1등급 비율이 8.73이지만 살짝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사실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문제 1등급 애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일단 특히 많은 학교들이 등교를 못했던 한 달간의 기간이 있었고, 지금 2.5단계 서울 지역 2.5단계였고 이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쳤기 때문에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70일 남았다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다가가느냐 관건이라고. 다 내려갈 수 있으니까 말이지. 그래서 등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지금 생각에서는 사과탐도 올려야 되고 수학이나 국어도 해야 되는데 좀 바쁜 시기라는 건 알아. 하지만 할 건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지금 6월 모평은 9월 모평 수준이며 수능도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다. 이걸 좀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6월 모평은 영독에서 참 많이 나왔다고. 그치? 근데 9월은 수능 완성 유형편에서, 원래 수능 완성 실전편에서 많이 나오는데 수능 완성 유형편에서 좀 많이 나왔다고.
어차피 매번 그렇듯이 9월 모의평가는 수완에서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수능 완성에서 많이 문제가 빠져야 영어나 영독에서 문제를 더 많이 출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겠지. 자, 여기서 코로나19 공부법 집콕 모드 꿀팁 하나 드리고 갈게요. 집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원래 집에선 공부가 잘 안 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욕실에선 씻었고요. 하지만 책상에서 공부를 안 해왔죠. 그러니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꿀팁 첫 번째인데요. 책상에서 하지 마세요. 그럼 어디서 하냐고요? 이렇게 거실에다가 공부방을 설치하는 건데요. 소파 맞은편 아니면 벽면 이렇게 구석탱이에다가 판을 피는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공부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침대는 좀 멀어야겠고요. 왠지 다들 알잖아요. 가까우면 이 자게 돼 있고 하니까. 또 휴대폰은 엄마한테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PC가 있으면 모니터를 떼세요. 그래가지고 안방에다 그냥 쳐넣어 버리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만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답률이 높았던 5문제 정도만 한번 분석해 줄게. 자, 일단 이게 오답률 1위였는데 71% 오답률을 가졌고 수완율 16강 4번 문제라고. 자, 일단 간단한 해석만 해볼게. 유전공학은 복제가 뒤따른다. 동일한 동식물을 만드는 것. 그치? 동일한 동식물을 복제하는 게 유전공학이라고. 근데 위협이야. 무엇에? 자연의 다양성에. 똑같은 걸 또 만들면 다양성의 위협이 당연히 되겠지. 그치? 자, 첫 문장 잡았고. 지금 마지막 문장으로 건너뛰면 개요를 잡을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라고. 이러면 지금 개요 안 잡히니까 쭉 나가는 게 좋겠지. 자, 여기서 보면 모노컬처 나온다고. 모노컬처가 뭔데? 단일 경작. 똑같은 것만 만드는 게 유전공학이니까 단일 경작 당연히 하겠지. 그 다음에 또 인공환경으로 대체하고 있다. 많은 서식지를.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 인구가 증가하는데 얘네들을 먹이기 위해서 지구를 다 바꾸고 있다. 단일 경작. 똑같은 말이야. 여기도 가축을 변형하고 있다. 복제로. 똑같이 가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 근데 글이 여기서 갈라진다고. conversely. 역으로. 반대로. 지금 다른 거야, 지금. 전환된 거야. 컨버전이 일어나는데 트랜지션이 일어났단 말이지.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새로운 관심이 생기는데 야생 동식물인데 얘네들이 흥미롭고 유용하다는 점이라고. 더 나아가면 이러한 것들이 깨달음을 이끌었다. 자, 여기 because 또 있고 이게 하버가 항구지만 동사로는 포괄하다, 합류하다, 품고 있다. 즉 미래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야생의 어떤 약초가 뭐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야. 위에는 뭔데? 단일 경작만 한다는 거야. 근데 밑에는 뭔데? 야생의 동식물이 미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자, 여기서 뽑아야 될 건 뭐냐면 빈칸 주의를 잘 보라고. 항상 빈칸에 보면 lead to가 나와. 그럼 앞에가 원인인데 앞문장이 원인이 되어 빈칸의 결과를 낳았다고. 다시 because가 있어. 그럼 because가 원인이 되어 빈칸의 결과를 낳았다고. 그럼 얘네 초록색 두 개를 합해서 빈칸을 채워야 된다고.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뭘로 채우냐면은 1번 생태계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당연히 생태계가 유전자로 되어 있지. 그럼 뭘로 되어 있어? 막연하게 맞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빈칸 지역에서 막연하게 맞으면 안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아니라니까 빈칸은. 자, 2번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걸 피해야만 한다. 정답이니까 넘어가고. 자, 3번인데 상단부 진술 빨간색만 보면 3번이 맞아 보인다고. 유전 변이 유기체, 유전자 변형 어떤 생명체들을 창조하는 걸 멈춰야만 한다. 맞지? 그래 요지지. 하지만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고. 막연하게 맞아 보이면 오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왜 오답률 1위겠어? 4번 같은 경우에 인공적인 유기체가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겠지. 인간이 복제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막연하게 맞을 수는 있겠지. 그리고 생명체가 5번 같은 경우인데 물리적 환경에 적응을 한다. 그러면 생명체가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지. 적응 안 하면 생명체냐? 벌써 멸종했겠지.
이것도 웃긴다고 지금 막연하게 맞아 보이는 진술이랑 다 맞아 보인다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빈칸 주의를 보자고. 앞문장이 이끌어서 빈칸이고 뒷문장으로 인해 빈칸이라면 여기서 끌어당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야생생물이 유용하고 야생생물이 미래에 약이 된다면 야생생물 지켜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걸 멈춰야 된다고. 그래서 빈칸 주의 보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너무 대위 위주로 넣어버리면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는 대위 쪽에서 약간 벗어나는 느낌, 응용된 느낌이 된다고. 그러니까 응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빈칸을 채울 수 없다고. 자, 한 문제 더 가보자. 일단 세밀하게 더 풀자. 자, 29번 어법이었는데, 자, 1번부터 확인해보면 who, which, that, what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결함이 있어야 된다고.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야 되겠지. 근데 살펴보면 주어, 수동태, 문장, 문장 완벽하다고. 이것도 주어, 수동태, 문장, 완벽하다고. 완벽하면 who, which, that, what 못 쓴다고. 바로 1번 답이라고. 이거 아니라고. 2번 같은 경우에 비동사 썼으니까 비동사는 가까운 주어보다는 먼 주어를 찾아야 되겠지. provision이겠지. provision. 그럼 is 맞다고 지금 얘는 맞다고. 그 다음에 3번이지. 3번은 not necessarily 얘 같은 경우 수거라고 수거. 수거는 손대지 말라고. 문법에서 수거는 손대지 않는 거라고. necessarly는 반드시 뭐만 것은 아니다. 할 때 그때 좀 관용적으로 많이 쓰잖아. 수능에서 관용을 손대지 말라고. 그 다음에 4번인데 이렇게 ing가 떠버리면 두 가지만 생각해야 된다고. 첫 번째, 얘가 본동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emphasis, 얘가 주어가 되면 얘가 passes 하면서 본동사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뒤에 보니까 is 떠. 그러면 얘는 ing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됐지?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 더는 뭐냐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가 가능하다고. 왜? 능동이니까. 뒤에 오가 있으면 ing,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전치사가 뜨면 수동일 테니까 ed. 뒤에 오가 있으면 ing, 전치사가 뜨면 ed. 4번 맞다고. 5번 둘 꺼냈다고. 5번 두는 대동사라고, 대동사. 그럼 여기 앞에 있는 두만 좀 확인하면 되는데 앞에 캔인가 고민한 애들도 있을 거라고. 근데 얘가 여기 후 있고 여기 후 있으면 얘는 얘 꾸미고 얘는 얘 꾸미는데 딱 구조만 봐도 여기 두 걸리는 거 맞잖아. 자, 여기에서 2번 9월 모의평가는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다고. 자, 그러면 6월 모의평가는 어떻게 냈을까? 자, 6월 모의평가는 오답률 상위권에는 들지는 않았는데 여기 대절이잖아? 그럼 대절이면 주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주어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있어야 되겠지? 디펜딩 되면 뒤에서 꾸며주잖아. 동사 나와야 돼. 엄마 나와야 돼. 엄마 없어. 여기서 끊어진다고. 여기서 지금 엄마 나와야 돼. 그래서 정답은 depend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고. 요게 이제 6월 모의평가고 얘가 9월 모의평가라고. 얘는 뭐가 났냐면 이제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다. 얘로 냈고 얘는 뭘로 냈냐면 문장 구조 분석하는 관계대명사를 냈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다고. 즉 맨날 내는 걸 낸 거야. 6월과 9월이. 그럼 수능은 뭘 낼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6월과 9월에 낸 게 수능에 잘 안 나오더라고. 과거의 그 어떤 도박사의 원칙으로 본다면 말이야. 근데 모르지. 그건 모르지. 그래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가 있다고. 이번 수능은 맨날 내는 걸 낼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다. 이거 확인이 1순위라고. 1순위. 두 번째 관계대명사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근데 이번에는 안 낸 걸 낼 수도 있을 거라고. 해마다 똑같은 걸 내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형부, 도치, 능수동, 대동사 이런 것도 낼 수도 있겠지. 확률은 2분의 1이야. 잘 모르겠어. 자, 34번인데 프로토피아가 나온다고. 프로토피아 나도 풀면서 깜짝 놀라서 이 단어 잘 모르니까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또 게다가 비연계란 말이지. 오답률 3이라고. 궁금해서 확인은 해봤어.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까 뜨지는 않더라고. 근데 여기 구글에 찾아보니까 미국의 사상가 케빈 켈리인데 얘가 만든 단어가 프로토피아야. 그리고 유토피아는 좀 지루한 맛이 있는데 얘는 끊임없이 다가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모르고 푸는 거야. 그지? 모르고 푸는 거야. 알고 푸는 거 아니야. 어차피 모르고 푸는 건데, 그럼 개념을 잡자고. 되어가는 상태다. 과정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잡아야 될 건, 단지, only a better. 조금씩만 나아진다고. 여기에서, 프로는 이제, 앞으로라는 의미의 접두사를 가지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이다가 프로토피아라고. 근데 얘가 놓치기가 쉬워. 그러니까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익만큼이나 플러스만큼이나 프라블럼 문제 마이너스를 낳는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문제는 어제의 성공 탓이야. 어제 성공했으니까 오늘 문제가 터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오늘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지. 이게 오늘의 문제를 풀어내면 내일의 문제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가 다시 플러스 되고 플러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면 요 지문이 빈칸 이 지문이야. 문제하고 해결책의 끊임없는 선형적 확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끊임없이 간다는 거지. 선형적 확장이라는 의미가 말이야. 이렇게 끝까지 가버리면 빈칸이야. 알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즉 문제와 해결책의 끊임없는 확장이 프로토피아라고. 그러니까 프로토피아는 과정이라고. 근데 어떻다고? 조금만 나아진다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들어가면 좋겠고 조금만 나아진다고. 빈칸에 요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요런 함수값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자, 여기서 보면 계명주의 이후 또는 과학의 발명 이후에도 조금씩 창조하고 있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버다인데 이러한 조금씩 나아지는 파절에 나아지는 이 차이가 아주 극소수의 이런 퍼센트의 차이가 혼합되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명이 됐다는 거지. 결국 이 혜택은 영화에서 스타, 주연급이 아니야. 즉 플러스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 하지만 수많은 결과의 선형의 어떤 확장이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야. 조금씩 나아진 건 인정을 한다는 거지. 근데 벗이야. 여기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지. 플러스가 안 보인다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는데 tiny little bit 거의 안 보인다는 거지. 자, 요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자, 1번 가보자고. 현재의 혁신의 한계를 가린다. 아니, 현재의 혁신의 한계란 없어. 왜냐하면 이 과정은 끊임없이 다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계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왜? 과정이잖아.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가는 과정에 한계가 있을 수가 없어. 두 번째,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다. 미래를 왜 예측해? 아니, 왜 예측하냐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끊임없이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미래가 필요가 없어. 왜? 다가가는 과정이니까. 세 번째는 이 단어 참 마음에 안 들지? quickly. 아니, 조금씩 바뀌고 이 조금씩의 바뀜이 문명을 이끌었는데 어떻게 프로토피아의 문명을 재빨리 성취하겠어? 그치? 이건 나추르고. 4번은 네트하면 그물 아니야. 그물 아니야. 그러니까 순이익할 때 순. 조금씩의 순이익이 시간에 걸쳐 축적이 되는데 꾸준하게 축적되는 건 맞잖아. 근데 그게 가려져. 안 보인다는 거야. 안 보여. 놓치기 쉽다고. 하지만 운명이 되었어. 그제? 4번 좋다고. 근데 5번 가볼까? 상당한 기술적 성공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가했다. 아니, 이거 안 보인다. 변화가 안 보인다고. 그제? 변화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라고. 됐고. 그 다음 거 가보자. 31번인데, 또 이것도 연계빈칸이라고. 연계빈칸인데, 요거는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올린 거 있는데, 거기서 바로 나왔는데, 약간 보고 갈까? 이거 내가 며칠 전에 올린 건데. 이거 적중된 걸로 좀 치워주라. 자, 얘도 오답률 4위였는데, 수한시에 3회차 30번이라고. 첫 문장 굉장히 괴로웠고, 후킹하는 지문이라고. 이름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장미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이름으로도 달콤한 향이 난다. 그지? 자, 이 문장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다음 문장 가야 된다고. 셰익스피어의 생각은 뭐냐? 바로 차이를 지적했다. 장미와 그림의 차이. 여기에서 장미는 자연 대상물이고, 여기 나오는 그림은 여기 그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다고.
차이니까. 온 디아덴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미는 여기 있는 자연 대상물이고 장미를 그린 그림은 타이틀을 붙일 수 있다고. 타이틀을 붙이면 의미론적으로나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인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근데 만약에 자연 대상물은 의미나 그다음에 메시지의 매체로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매개체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의미 전달 못한다는 거지. 두 번째, 전통이 될 수도 없어. 세 번째, 스타일도 안 돼.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습의 틀에 얽매여 있지도 않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적인 어떤 개입을 요하지도 않아. 결국 빨간색을 이용하면 얘를 넣을 수가 있다고. 얘에서 끌어당길 수는 없어, 지금. 왜냐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그림 설명이라고.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고 미학적 의미를 부여한 그림이라고. 얘는 아니겠지. 그럼 얘로 풀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다가 장미를 넣고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보라고. 장미는 변하지 않는다. 장미 시들어, 변해. 장미는 분류되지 않는다. 분류돼, 꽃이야. 장미는 보존되지 않는다. 냉장고에 넣어봐, 보존돼. 장미를 통제를 왜 해?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장미는 해석되지 않는다. 왜? 전통으로도 의미로도 스타일로도 문화나 관습으로도 이 인간의 지적인 어떤 활동으로도 해석되지 않는다. 왜? 자연물이니까. 그치? 요즘 EBS 빈칸이 더 어렵다고. 직접 연계가 더 틀린다고 지금 오답률을 보면. 자, 그 다음에 21번 함축 의미 추론이었는데 의외로 오답률이 좀 많이 나왔다고.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다음에 뭐가 발생할지 예측을 할 때 있을 법한 시나리오를 이용한다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예상을 한다고, 사람들이. 쉽게 말해. 기능적 고정성이랑 고정관념이라고 보면 좋겠지. 여기 예문이 참 재밌잖아. 못을 받기 위해서 망치를 사용할까? 내 휴대폰으로 때려박을까? 이걸 매일 생각한다면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기능적 고정성이란 우리에게 편안함, 안도감을 주지 저주가 아니라고. 즉 고정관념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냐면 결국 이 모든 옵션과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려고 시도하면 우리 머리 터져서 죽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박스란 뭐겠어? 박스란 여기에 말하는 고정성, 예상한 것, 시나리오라고. 이게 고정관념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이 글은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흔들지 말라고 하잖아. 흔들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을 유지하라는 말이 되겠지. 자, 여기에서 보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의심하라 퀘스천,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2번 많이 칠했다고. 3번은 신선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기존의 루틴, 일상적인 것을 대처해라. 신선하지 않아야 돼, 지금.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주어진 상황에 있을 법한 결과에 대해서 자꾸 한번 생각해보라. 아니, 있을 법한 가능성 생각지 말라. 여기 했잖아.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을 확장시켜라. 당신의 어떤 생각에 통찰력으로 이끌 생각에 경계선을 확장시켜. 아니, 넘어설 필요 없어. 경계선 이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습관적 기대라는 게 바로 이 색이겠지? 이 주황색인데 얘가 박스고 습관적 기대라고. 얘 근거에서 판단해라는 거야. 그지? 흔들지 말라는 건 얘 근거에서 판단해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지. 자, 이제 등급별 대처 전략인데요.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등급 학생의 경우 학고 1위더라도 킬러 문항에만 집중한 나머지 기본기인 독해력이 떨어져서 수능날 확 무너지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쉬운 문제 실수, 그런 거 좀 조심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기출이나 EBS 지문 분석으로 독해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실전풀이력은 계속 유지해야겠죠. 미니 모의고사나 EBS 변형 문제, 또는 봉투 모의고사 이런 걸로 확고 1등급에 방점을 찍으세요. 자, 2등급 상단의 경우 약점을 보이는 파트나 유형은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게 기본기든 풀이력이든 세부적으로 더 가다듬어서 성적을 올리기를 권합니다.
또 1등급 끝단에서 98이나 99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험사나 EBS 직접 연계 지문에 대한 연계 체감도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등급 하단의 경우에는 1등급으로 오르기 위한 어휘력과 독해력을 꾸준히 쌓으세요. 실력이 언제 빵 터질지 모르잖아요. 3등급 학생의 경우는 변별 유형이 아닌, 즉 오답률 상위 7문항에 들지 않는 모든 중저 난이도 문항의 실수를 좀 줄이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빈칸, 순삽, 어휘 등 변별 유형 공부도 소홀히 하진 마세요. 또 EBS도 시험에 나올 법한 지문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변형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세요. 4등급 이하는요, 영어 듣기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EBS 영어 듣기 매일 6문항 정도 좀 풀어주고요. 2문제 정도 골라가지고 스크립트 분석과 반복 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당연히 어휘력과 독해력도 꾸준히 쌓아야겠죠. 자,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 여기 6월 모의평가는 지금 보다시피 어디에서 나갔냐면 연계에서 1, 2, 3이 다 틀렸어. 9월 모의평가 한번 보자고. 또 봐봐. 연계에서 다 나갔다고 지금. 비연계도 있긴 한데 지금 연계에서 오답률이 더 높다는 건 EBS 제대로 보라는 거야. EBS 보면서 분석하라는 거야. EBS도 안 보고 문제도 안 풀었어. 그럼 감각이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럼 등급 하락 필연이라는 거지. 70을 남았다고. EBS 좀 보자고. 또 뿐만 아니라 감각이 떨어졌다면 이제 좀 정리를 하자고. 정리를 해가지고 등급 하락을 다시 올리자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이제 한번 수능을 예상해 보자고. 일단 영어 듣기는 변별 가지 않을 거야. 일단 지금 순서를 보면 목적이 제일 먼저야. 목적, 의견, 관계, 그림, 그 다음에 할 일, 동기산이야. 이 수는 바뀌지 않아. 좀 실력 되는 애들은 넘겨풀면 좋겠지, 이 타이밍에서. 게다가 기존의 짧은 대왕답 1, 2번은 11, 12로 바뀌었다고. 이건 이렇게 낼 거야. 이번 수능 이렇게 낸다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 그치? 목적, 심경, 그 다음에 주장. 뭐 이거 무난하게 풀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복병이라고 해야 되나? 숨은 복병. 숨어서 툭 튀어나오는 놈들이 있어. 어떻게 틀릴지 모르는데 일단 21번 조심해야 되겠고. 함축은 미출은. 그 다음에 23번 제목에서 1, 2, 3, 4, 5번. 이거 1, 2, 3, 4, 5번 선지 분석 좀 열심히 좀 잘하자고. 근데 그치? 그 다음에 어법 아니면 어휘에서 흔들 건 뻔한데 둘 다 안 흔들 수도 있기는 해. 둘 다 흔들지는 않아. 근데 만약에 어법을 어렵게 내면 뭐 오답률 73% 되면 많이 틀린다고 봐. 그렇다면 어법을 어떻게 방법이 없어. 대처는 안 나온다고. 근데 아까 말했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주어 동사 그거 확인하는 게, 즉 관계대명사를 확인하는 게 나오느냐 아니면 도치 뭐 그다음에 형부 뭐 대동사 이런 거 그다음에 능수동 뭐 이런 걸로 내느냐. 그건 2분의 1의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수능 날 필로 느끼게 보라고. 그다음에 어휘 문제인데 이것도 어렵게 내면 골치 아프다고. 근데 얘는 EBS 연계 체감이다. 연계 체감 느끼면 이것이 굉장히 쉽게 풀린다고. 자, 그다음에 여기 31, 32 있어. 우리 지금 다 나가고 있다고. 지금 다 나가고 있다고. 빈칸 잘 풀 수 있는 건 알아. 한데 EBS 좀 보라고. 지금 최근 오답이 너무 오지다고. 이제 틀리면 남 탓하지 말기. 그 다음에 33, 34인데 최근 트렌드는 여기서 한 문제만 좀 어렵게 내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어. 수능날 둘 다 어렵게 내고 뭐 EBS를 쉽게 낼지 그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 얘는 실력이다. 무조건 실력이다. 자, 그리고 35, 36번인데 얘네들도 EBS 연계했지? 연계 체감이면 껌이기는 해. 게다가 오답률 높지도 않아 얘네들 둘이는. 그 다음에 39번이 또 복병이긴 한데, 그치? 얘도 실력 아니면 복불복인데 어렵게 내면 무조건 틀릴 확률이 좀 있기는 하다고. 이거 고민해보라고, 이건. 그치? 그 다음에 36번이 이제 연계인데 또 어렵게 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숨은 복병이고, 그다음 작년에는 41번 많이 나갔다고. 또 조심해야 되겠고, 모르지. 이번에는 42번을 흔들지. 얘도 조심하라는 거지. 되겠지?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략 한 40% 정도가 정서적으로 고갈돼 있다고 그러고요.
84% 정도는 한국 사회가 위기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활동이 왕성해야 하는 여러분들 같은 20대 역시 고립감이 심하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가중된다고 하네요. 즉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더 커진 거죠. 하지만 힘냅시다. 힘든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You are not alone. 그 다음은 몰라요. 우리 모두 위기의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냅시다. 한 달 전 생활당직을 하다가 본 이곳은 불이 켜진 채 많은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켰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도 없는 빈 공간으로 있네요. 약간 짠해지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잠잠해지면 여기 정독실도 여러분들이 채울 겁니다. 또 열심과 열정도 가득하겠죠. 기억나세요? 정독실의 실은 실천하세요. 당신의 꿈을 향해 였습니다. 꼭 강의실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아니면 조퇴증 끊을 때라도 다시 만나겠죠. 그동안 열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지혁T였습니다.